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4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남 광주 특별시장이 민영배 의원이 다 이겼어요. 다 꺾었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결국은 1인 1표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따 심층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중이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추진을 서둘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죠. 2030년 6월이기 때문에 2029년 8월까지 마지막 그러니까 집권 마지막 해에는 4년차 그러니까 4년째는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종 집무실에서 퇴임을 하고 싶으니까 본격적으로 서둘러라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내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정치 타짜들은 뭘 보냐면 왜 이 시기에 대통령이 언론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빨리 건립하라, 이거는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지금 충남시장도 국힘당, 충북시장도 국힘당, 대전시장도 국힘당. 결국 충청도가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중원을 회복해야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빨리빨리 지방까지 스며들게끔 하려면 뭐니 해도 중앙인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빨리 착수해라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집무실이 충청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들썩이는 것이고 그 지역에는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이쪽도 많은 어떤 정부 기관들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은 없어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면요.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전환기를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가짜뉴스를 반복했다. 사안이 중대하다. 특히 전환기리가 어떤 뉴스를 집중적으로 살펴했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지금 제1부속실장의 혼외자가 있다.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포를 했죠.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100% 구속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전환길 구속시키는 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학력을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준석한테도 고소가 당해서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에게 양쪽에게 다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반복했다고 하고 검찰이 볼 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도 영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쿠웨이트 대사인 정병아 외교장관의 특사가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지난 주말에 호르무즈 해역으로 급파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란 측에다가 우리 호르무즈 해역에 정박한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호르무즈 해역에 갇혀있는 배가 2,000척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우리의 그 선박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만약에 이란이 한국의 배부터 먼저 내보내준다라고 하면
그 배를 미리 우리나라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먼저 자리를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해역에 2,000척이 한 번에 나가려 그러면 진짜 몇 날 며칠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에 정박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 측에다가 전달했다라는 것은 이란 측의 요구가 있으니까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더 이 외교장관 특사가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어제 확인되지 않은 언론사에서 호르무즈 해역을 우리나라 배 한 척이 통과됐다라고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뉴스가 없어졌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뉴스예요. 우리나라 배가 통과됐다라고 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배가 통과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괜히 우리나라 배가 통과된 거를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뉴스가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호르무즈 해역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척의 배가 묶여 있어요. 이 2,000척의 배가 여러분들 출항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나라 정박의 위치를 전달을 하고 어느 정도 저는 외교 특사가 어떤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인이 어디 있냐?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4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X에다가 올리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어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거기에 맞받아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의 문제다라고 계속 받아쳤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이건 사실 이 정치 분석가들이 볼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의 문제는요 이스라엘을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란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을 보는 것보다는 이란이 보는 게 훨씬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영배 전남 광주시장 후보 선출해서 전남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사실상 당선이죠. 통합특별시장 전남 광주에서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딴 정당이 당선될 수는 없죠.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 본선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사실 민영배 의원님이 전남 광주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당선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선거가 대단한 선거였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실 처음에 5명이 붙었어요. 강기정 광주시장, 그 다음에 신정훈 행자부 장관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 2명이 또 연대를 해서 신정훈으로 연대를 했고, 나중에 그러니까 5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민영배, 김영록, 강기정, 신영록, 주철현 이렇게 5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김영록 현재 전남 도지사고 이렇게 붙었는데 강기정이랑 신정훈이랑 주철현이 이제 3명이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기정과 신정훈이가 김영록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사실 민영배 의원님은 혼자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혼자 싸웠죠. 예전 같으면요 절대 민영배 못 이깁니다. 이거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이 선거가 왜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선거냐면 1인 1표제의 힘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1인 1표제의 힘이 결국은 이번 호남 선거에서 드러난 겁니다.
과거 같으면 여러분들 호남에서 대의원들 제일 많아갖고 호남에서 대의원들 전세 버스 타고 우르르 움직여갖고 서울에 올라와갖고 표 한번 딱 던지면 그 버스 안에서 누구 찍어라 이미 얘기 다 되고 한 방에 전세가 뒤집히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이게 당원 주권주의의 바로 실현이 호남에서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민영배 의원의 저는 승리 요인을 1인 1표제도 정말 가장 큰 역할인 1인 1표제였죠. 그 다음에 뭘로 보냐? 검찰개혁이에요. 민영배 의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은 광주 광산구청장을 했었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분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탈당을 했던 분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누가 탈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 갖고 진짜 검찰개혁 하나의 선봉장이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분은 이재명,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분이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 시절에는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아갖고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검찰개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에게 한같이 나와 있었길래,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에서 아무리 한줌호가 난리를 쳐도 그냥 결선 투표 없이 한 방에 이기는 거 맞죠? 그건 뭐죠? 선명성이에요. 민주당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달라야 돼요. 당은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대통령이 선명성이 있는 바람에 이찍들은 전부 나가 죽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인 거예요. 민주당은 다릅니다. 차기 선거에서 늘 경쟁 상대이고 수권 정당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정권 연장을 위해서 싸우는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주당은 국힘당을 상대로 국회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정당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은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선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선명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주모나 리박스쿨의 이현주나 오늘 강득구, 황명선, 이런 인간들 보십시오. 검찰개혁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꼬리 쏙 빼고, 언제부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 앉아있고 그들이 찐명파리를 하는 거예요. 당원들은 피가 거꾸로 솟죠. 응?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외면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검찰개혁만큼은 여러분들 이번에 만약에 정부안이 지금 민주당에 왔을 때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고치지 않았으면요, 정청래도 욕먹고 이재명 대통령도 욕먹고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떠나갔을 겁니다. 이번에 법사위안이 대체적으로 정부안을 수정을 해갖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안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때 여론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민주당 안이 결국은 대통령이 통과시켜서 현재는 검찰개혁이 이제 6월에 지방선거 이제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민영배 의원의 승리가 왜 값지냐면, 그리고 1인 1표제가 왜 값지냐면, 이번엔 민주당의 전통적인 선명성을 강조한
도저히 민주당의 리박스쿨, 한주모 이런 강득구, 황명선 면허도 안 하고 이런 송영길, 응? 오늘 새롭게 알았죠. 송밀필패. 송영길이 밀면 모두가 떨어집니다. 가만히 갑자기 광주 전남 특별시장 선거에 지가 김영록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많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러니 몰표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라도 있지. 느닷없이 김영록 지지 선언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야 되나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아, 송영길이가 김영록을 밀었어? 아, 그러면 민영배 이게 된 거죠. 그쵸? 똥비 필패에 이어서 송밀 필패.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어디죠? 충남도지사 양승조 대 박수현. 양승조 지금 후원회장이 송영길, 송밀 필패. 여러분들 충남은 반드시 박수현으로 가야 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오답 찾기도 힘들어요. 후원회장이 누군가를 찾는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 궁금할 때 1번 후원회장이 송영길인가를 본다. 2번 더민주혁신회의 출신인가를 본다. 3번 공치모 그리고 전 보좌관인가 전 어떤 의원의 보좌관이었나를 본다. 요 세 개만 검증하면 딱 돼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더민혁은 무조건 안 된다며요. 더민혁 중에서 갑자기 2025년에 나타나갖고 더불어민주당 혁신회의라는 이런 강유현이나 유동철이나 이런 핵심적인 멤버들이 있고 과거에 어떤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친명으로 이어지는데 이름만 올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그렇다 그래갖고 더민혁을 찍어주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친명의 정치를 하면서 이름 올려달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지네끼리 헤쳐먹으니까 이름 올려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라는 거지. 이런 강의원, 유동철 이런 핵심적인 찐명파리들이 속해 있는 거는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제주는 문대림 찍으면 됩니다. 제주는 문대림이 더민혁의 이름은 올렸지만 제주는 친명으로 이어지는 문대림을 찍으면 되신 거예요. 제가 타파님이 왜 선거에 개입하시냐고요? 난 개입해도 돼. 난 선거법 위반 아니야. 나는 선거법 위반 아니야. 나는 항상 선거에 개입해. 그 다음에 이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1인 1표제의 위력이 어디서 여러분들 나왔나 보십시오. 이번에 광역단체장 4명이 다 날라갔습니다. 강기정 날라갔죠. 전북지사 김관영 날라갔죠. 김동연 경기지사 날라갔죠. 핵심적인 김동연 날라갔죠. 오영훈 제주지사 날라갔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승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큰 싸움을 앞두고 있죠. 저것들이 이제 김민석을 앞세우고 총력전을 펼칠 겁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청래 죽이기, 이 똥밀필패, 송밀필패 이 세력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덤빌 거예요. 그때 우리 현명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오늘 진짜 민영배의 승리는 당원과 민영배가 만든 큰 승리다. 아무리 광주에서 토호 세력들과 연대를 하고 과거 같았으면요 민영배 똑 떨어집니다. 과거 같으면 김영록이가 결선 투표 안 가고 그냥 1등이에요. 1대 20만 돼도 대의원이랑 권리당원의 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김영록이가 과반 이상 얻어갖고 끝나는 선거였어요. 이거 우리 호남 진짜 우리 민주당의 심장 우리 호남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박수. 여러분들이 해낸 거예요. 호남이 썩을 뻔했습니다. 저렇게 호남 토호 세력들이 연대를 해갖고 진짜
이런 민주당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민영배가 떨어질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1인 1표제도 80% 이상 강하게 지지를 했고 그 1인 1표제를 통과시킨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가 계속 비판하는 이 공치모, 더민혁, 이 찐명파리 새끼들 아직도 안호영은 경선 재심이 기각되자 또 연병을 떨고 있어요. 응? 지금 국회 단식까지 하고 아니 이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적당히 해요. 반드시 여러분 이런 안호영 이런 사람 있죠. 이거 경선 불복이에요. 이건 경선 불복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호영은 반드시 다음 총선 때 반드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될 거다라고 안호영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들은 전북 도지사가 아닌 반드시 민주당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찐명파리들은 지네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이재명 정부인데 우리가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당원들이 왜 우리를 못 알아봐주지? 왜 그러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전국 조직으로 민주당에서 가장 큰 조직인데 왜 이러지? 아니 시사타파 뉴스의 커뮤니티에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다고 1년 전부터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만 나오면 모두 안 찍는다고 난리가 났죠. 나 혼자 더민주 혁신회의를 상대해갖고 다 날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시사타파를 몰라봤다니 내가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닌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 이거의 덕분입니다. 여기 커뮤니티 시사타파 커뮤니티에 가시면 장난이 아니에요. 만든 지 불과 일주일 됐는데 여러분들이 각 어디에 누구를 찍어야 되냐 난리가 났습니다. 영등포 구청장 누구냐 더민혁 뽑으면 안 된다. 글들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장 누굴 뽑아야 되냐요. 이춘희 후보요. 조상우는 이재명 파리 이해찬 파리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같은 데끼리 네거티브만 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돼도 별로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찐명파리 이건태의 페이스북 청주시장 더 박완희보다는 이장섭이 더 나을까요 했더니 댓글이 달립니다. 야 이거 글 쓸 때 내용도 좀 쓰라고 성의있게 성의있게 내용 좀 쓰라고. 앞으로 이 제목만 쓰면 다 삭제시켜버리세요. 저도 고민입니다. 이장섭은 낙엽파 안되지. 그러면 낙엽이 이장섭이 이재명 대 이낙연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던 건 맞아요. 다만 양기대 유현창 등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최근에 무조건 이장섭이 가면 누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기에다 쓰시면 여러분들이 잘 써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1인 1표제 아니었으면 지방선거 때 저 찐명파리 새끼들한테 다 넘어갈 뻔했어요. 결국은 저거들이 지방선거에서 더민혁과 공치모, 더민초 이 다 연결고리들이 이재명 대통령 파리하면서 정청래 죽이기 다음 전당대회 때 누구 밀라고 뻔하지. 스토리 벌써 보이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무죄 받았다고 나 그 중진들 면회도 안 받는 거. 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인천 기왕하는 내 지역인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렇잖아. 응? 거기에 송영길까지 가세하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이현주 여러분들 저기 누구죠? 안호영이 지금 단식하고 지금 경선 불복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 지도부 뜻에 따라라 라고 해야죠. 이현주 정청래 향해 자기랑 가까울수록 엄정했어야 말 같은 소리들을 해라. 저는 이게 너무 웃깁니다. 기사에 이런 게 나와요.
친명 이현주래요. 친명 이현주. 친박 이현주 아닙니까? 이현주가 무슨 친명이에요. 친명팔이죠. 안 그래요? 리박스쿨 이현주가 무슨 친명입니까? 친명팔이죠. 하여튼 오늘 대박이다. 1인 1표제가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전당대회 때도 아마 이게 당원들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송영길이 밀면 떨어진다. 얘가 밀면 왜 떨어지는 무슨 길다리 나를 지지하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서 내가 민주당이 기강을 잡아야 되고 연명을 하더니 송영길이 밀면 떨어진다. 오늘의 정답은 송영길이 밀면 떨어진다. 똥비필패.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조국 대표가 평택을을 출마를 선언했어요. 저는 사실 어제부터 알고 있어갖고 안 된다고 내가 계속 한안각가라고 했는데, 결국 뭐 평택을을 출마하는 바람에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고, 송영길 씨 얘기 제가 마저 할게요.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씨를 민영배 의원 지역구 광주 광산에 나가라, 이런 어떤, 이거는 뭐 카더라인데 그런 제안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송영길이가 자기는 광주에는 절대, 호남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건 뭐야, 자기 대통령 되고 싶다라는 건, 더 큰 정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고향인 뭐 인천 뭐 자기 무슨 맡겨놓은 것도 아닌 인천 계양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김남준 청와대 전 대변인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송영길 갈 데 없어요. 당연히 김남준을, 여러분들 송영길을 위해서 인천 계양을 공천을 하게 되면요, 민주당 인천에서 싸그리 욕먹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송영길을 좋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송영길 인천시장 때 못했다고 난리가 났고, 인천 계양에서 5번 해먹었으면 또 나오면 그 주민들 좋아하지 않아요. 정신이 딴 데가 있고 인천 계양을 6선 복귀한 다음에 중앙정치에서 뭔가 더 하려는 거 눈에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를 이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지금 박찬대 의원 지역구에 가려고 그랬더니 박찬대 의원이 솔직히 무언에 자기는 박남춘을 지지한다. 왜 그러면 인천 연수갑이요, 인천에서는 가장 잘 사는 동네고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나 그런 면에서 인천시장을 한번 했던 박남춘 전 시장이, 의원이 그쪽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면 송영길은 어디 가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기저기 갈 데 없으니까 호남에 가려고 했더니 자기는 호남 안 간다 그랬대요. 자기는 그 광주 시민들은 뭐 거기 내려가면 여러분 뽑나? 자기는 뭐 국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호남에는 가지 않겠다. 자기는 수도권에 남겠다는 소리죠. 근데 송영길 씨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호남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송영길 씨에게 한마디 드립니다. 당신 소나무당에서 감옥에 있을 때 소나무당 출신으로 광주 출마하지 않았어? 그때는 왜 나갔어? 내가 알고 있는데, 소나무당에서 분명히 내가 옥중 출마한 거를 알고 있는데 그땐 광주에 왜 나갔어? 그때는 소나무당이니까 안전한 광주에서 표 좀 얻으려고?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송영길 지난 총선 때 소나무당으로 광주 출마했어요. 이제는 민주당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민주당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자기가 민주당 배지 달면 어디든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때는 광주라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민주당 들어오니까 광주는 못 가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깔게요. 조국 장관 평택 절대 당선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조국한테 되게 실망했어요.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어갖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조국.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또 조국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실망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정무감각 진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주당은요, 평택, 지금 왜 정청래 대표가 엊그저께 왜 민주당은 전략지역에 다 여러분들 후보 낸다고 했는지 아세요? 민주당 당원당규가 바뀌었어요. 이미 민주당 당원당규가 사고지역에도 출마하기로 당원당규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안 시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아니 사고지역이라도 민주당은 후보를 내게끔 당원당규가 이미 개정이 돼 있어요. 응? 조국 대표님에게 제가 쓴소리 한마디 할게요. 이쪽에 나가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쪽에 나가면 국민의힘에 유이동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국민의힘 유이동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왜 그러냐? 민주당 여러분들 후보 냅니다. 조국 후보나 민주당이나 물론 김재현 진보당 대표나 3자가 만나갖고 단일화를 하면 천만다행이죠. 단일화하면 이겨요. 근데 민주당과 조국 후보가 만약에 3자 대결, 4자 대결로 가면요, 조국 후보 15%도 못 얻어요. 진짜 선거비 보전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을 알아야 돼요. 국힘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만약에 3자 대결을 하면 민주당으로 표가 쏠려요. 왜? 아무리 우리가 조국에게 표를 찍고 싶어도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은요, 국힘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조국은 사표의 계면으로 생각하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돼요. 제 말 맞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녹록치가 않아요. 물론 상황은 알죠. 어떤 상황이냐? 지금 당이 지지율도 안 나오고 조국이 가만히 있다가는 2028년까지 이 정당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좀 조국 대표가 좀 멀리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도 김용 나오면 안 된다고 했듯이, 저는 이번에 조국 후보가 민주당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게 조급해 보여요. 왜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번에 깨끗하게 출마를 거부하고, 사실 조국이 사는 길은 민주당과의 합당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보세요.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왔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조국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의 부산 선거를 도왔다 그러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이번에 혼자 배지를 단다고 해서 정당 지지율이 회복되거나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높고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국은 2028년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저는 이번에 안 나와도 국힘당이 조국혁신당이 당내 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봐야 두세 달이에요. 조국은 합당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응?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치사해도 민주당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릴 때 조국의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당이나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면요, 오히려 2028년에 조국혁신당의 인재인 박은정이나 이혜민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조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한 정말 조언이에요. 저는 어제 김용한테도 그랬죠. 김용 부위원장이랑 형님 동생하고 전화통화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들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선거만 되면 사람들이 이번에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이번에 안 나가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국힘당 여러분들 만약에 평택을에서 선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국힘당은 유이동 국힘당 여러분들 평택이요 3번 연속 국힘당이
자리를 먹었던 지역이고, 만약에 국힘당의 유이동, 그다음에 황교안이가 나온다라고 그쪽에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김재현 후보 가면 이쪽은 표가 김재현이 못 갖고 가도 3% 5% 가져가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15% 이상 넘기지 못하면 선거비 보전도 못 받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40%를 깔고 가요. 응? 민주당은 40%를 지금 깔고 갑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뭐 스카이필름도 있지만 당장 조국이 뺏지단다 그래갖고 조국혁신당이 살아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살 수 있었던 길은 윤석열 탄핵이 안 돼서 계속 선명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주장하고 윤석열 탄핵 외칠 때 조국혁신당은 빛이 나는 거였어요. 근데 윤석열은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조국혁신당보다 더 센 당대표 정청래가 있는 한 조국혁신당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 말이 듣기 싫을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조국 대표는 이번에 2달만 참았으면 이번에 평택 을 선거에서 만약에 3자 대결을 했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국힘당의 유이동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책임은 조국한테 갑니다. 민주당도 책임이 있지만 조국한테 화살이 가요. 조국 때문에 국힘당 한석 뺏겼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진짜로 제가 조국 대표를 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렇게 하남을 가라. 차라리 하남을 가서 한번 정치적 승부수를, 아직은 하남은 누구 나온다라고 지금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하남은요, 왜 출마한 사람이 없냐면요, 추미애 대표가 아직 국회의원 사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쪽은 보궐지역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으니까 하남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경쟁이라도 하는 게 좋았어요. 지금은 제가 보는 정치적 감각으로는 평택은 최악수입니다. 악수. 저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단일화 후보를 해도 조국한테 이룰 게 없어요. 조국 혼자 뺏지 달면 뭐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해요. 진짜 조국혁신당을 살리고 싶었으면 지선 이후에 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 아닌 이상 합당을 추진할 사람이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저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요 절대 합당 못합니다. 지금 유일한 타이밍이 전당대회 전에 정청래가 있을 때 조국혁신당과 어차피 우리는 핏줄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 합당을 해야 돼요. 저는 되게 아쉬워요. 여기서 나가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참 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의심스럽고, 오히려 이번 선거에는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조국의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응? 자신감은 있겠죠. 누가 나오든지 이기겠다.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평택을에서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결국 선거는 분산되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여러분들 붙게 되면 의원들끼리 네거티브를 안 하더라도요 당원들끼리 네거티브를 해요. 그래서 싸움이 개싸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조국은 정치적 거물이잖아요. 조국은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조국을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갈라치기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척하면서 조국을 비판하고 갈라치기 소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국힘당이 조국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선언을 하니까 반색을 합니다. 잘 모시겠다. 유이동이가 조국 부디 완주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기회는 있죠. 어떤 게 남았냐? 조국 후보가, 이제는 조국 후보죠. 조국 후보가 평택을에 출마했으니까 민주당과 단일화를 요구를 하겠죠. 뭐 본인은 민주당에게 단일화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해서
조국이 희생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아니면 민주당 이거 영원히 이거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 못하면요 2028년 도까지 조국혁신당이 지탱할지도 모르겠고, 물론 12석의 의석이 있으니까 지탱을 하겠죠. 2028년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민주당과 한 배를 타고 한 핏줄로 같은 연대의 모습을 조국혁신당이 보이지만, 결국은 2028년 총선을 다가오면요 합당이 안 되면요 결국 조국혁신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더 민주당 쪽으로 붙던가 아니면 더 좌측으로 가든가. 저는 누구보다도 조국 대표를 응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조국 대표가 지금 나갔어요. 조국 대표가 당선되기도 참 차라리 부산에 나가든가 부산에 나가서 싸우든가. 평택은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최악의. 평택은 최악의 선택지예요. 차라리 지금 하정우 얘기 나와갖고 아직 출마 선언 안 한 전재수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던가. 결국은 평택을 나감으로써 찐명파리 민주당 갈라치기 세력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된 거예요.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조국혁신당 당연히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게 앞으로 어려워지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평택을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힘당 공천 얘기 좀 할게요. 국힘당 지금 개판됐죠. 여러분들 이진숙이가 왜 자꾸 보궐선거 뭐 공천 주니 안 주니 하다가 다시 대구시장에 8인 경선을 요구하냐면요. 지금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응? 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합당을 누가 민주당이 반대합니까? 당원들이 있는데. 응? 지난번이야 시끄러우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고 돌린 거고, 이제는 민주당 당원 투표에 붙이면 합당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좀 알구나. 좀 이 돌아가는 걸 전체적으로 봐야 갖고 진짜 조국을 위한다 그러면 평택을 말렸어야죠. 다들 진짜 정무감각 없어 하여튼 조국. 아유. 지금 이준숙이가 8인 경선 대구시장 경선을 원하는 거는요, 주호영이 관둘 것 같지도 않고 딴데 그러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것 같으니까 8명 중에 지가 제일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경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응?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해봐야 안 될 거 뻔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에는 이철우가 여러분들 됐는데, 오준기 민주당 후보와 이제 세 번째 싸우는 겁니다. 8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거고, 오준기 후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노 친문 친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일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세 번째 붙는데 쉽지 않죠.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 이제 가장 핫한 부산 북갑,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장동혁의 결단이 남았는데 저는 여기는 무조건 3자 대결로 됩니다. 박민식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어게인의 핵심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훈부 장관을 했던 박민식의 지역구입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들어갔어요. 아무리 서병수가 당협위원장이고 거기를 지원한다 그래도
이거는 국힘당에서는 오히려 무공천을 만약에 지금 김멸치, 김도읍이나 그 서병수 요구에 의해서 장동혁이가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장동혁이는 여러분들 오히려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맞아 죽어요. 미쳤다고 여러분들 한동훈을 제명시킨 게 장동혁인데 장동혁이가 한동훈이 살려주려고 무공천을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동훈이 죽이려고 제명시켰는데 한동훈이 살려주려고 무공천을 하겠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개판될 거예요. 왜 여기가 제일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냐면 국힘당 당적을 갖고 있는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박민식 후보를 돕지 않고 한동훈을 돕는 꼴이 돼버리면 당연히 서병수도 윤리위원회에서 날아갈 테고, 서병수가 현재는 거기 어떤 조직을 갖고 있을 테고, 한동훈이는 여기서 이제 눈치 보면서 집 구했다 연병 떨고, 그럼 여기에 이제 하정우라는 후보가 나오면 되겠죠. 뭐 저쪽에서는 또 박민식이랑 한동훈이랑 뭐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절대 한동훈이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렸지 한동훈 당선을 위해서 박민식이를 무공천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제 부산 북갑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형준이에요.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밉지만 팬덤이 있어요. 분명히 인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이는 어떻게든지 이제 전재수랑 한 10% 차이가 지금 벌어져 있는데, 한동훈이를 이용해서 부산의 막판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박형준의 생각이라서, 지금 서병수나 박형준이나 지금 김도읍이는 어떻게든 이제 부산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준을 밀기 위해서 한동훈이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한동훈이가 거기 설쳐되면 아무래도 선거판이 부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견제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부산 북갑에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기저기 이제 압박들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건 시도 막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방선거 제가 이번에 마주하면서 느낀 게,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뭐 제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너무 행정, 정무감각, 국정운영, 제가 생각한 거 이상의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위 찐명파리들. 대통령의 의중과 정반대로 가는 행보. 저는요, 만약에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그러면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들이 저는 반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하고 잘한다 중도에서도 인기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너도나도 찐명파리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인재가 없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다시 하게끔 해요. 진짜 김용 민주연구원장이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김남국이가 출마 선언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죄 판결 나왔다 그러고 안산갑 다시 나간다? 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좀 잊혀져고,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근에도 코인 문제 때문에 어떤 규책 사유나 그런 건 다 무죄 판결이 나고 사라졌지만, 얼마 전에 또 청와대에서 그런 문자 파동이 있었는데 왜들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아끼는 김남국 후배고 좋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참을성들이 없어요? 나 정말 너무너무 실망하는 게,
김영희랑 김남국이랑 안산 단원 이쪽을 놓고 싸운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지 때문에 보궐선거하는데 양문석이가 김영 공천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다 미친 것 같아요. 좀 2028년 한 2년 정도 느긋하게 다시 정치적 만회를 하고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나? 이번 아니면 마치 죽는 것 같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부터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면 또 우리 김남국 의원님 서운해하실 것 같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너무너무 좋은 정치인이고 그래도 왜 이렇게 조급해요 다들? 응? 너무 아쉬워요. 응? 물론 민주당의 후보로 되면 저는 끝까지 누구보다도 응원을 하죠. 지금 제 눈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대표적인 게 안호영입니다. 누가 보면 아무것도 이번에 전북도지사 도전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갈 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심판 받았으면 거기서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당원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한 걸 가지고 식사비 대납 감찰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원석 후보 날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안호영 후보가 경선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도지사 후보가 됐는데 다른 이유로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도지사 후보가 다른 이유로 만약에 이번에 도지사 후보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단식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원택 후보랑 안호영 후보가 최종 결선을 해서 당원들이 이원택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안호영이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예요? 밥 먹은 식사비 대납을 했기 때문에 쟤는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자기가 1등을 했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당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후보가 같은 당 후보의 식사비 대납을 결국은 부정부패로 저 사람을 날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네거티브이고 이런 불복 경선 불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됩니까? 저는 여기저기서 너무 난리쳐요. 지금 찐명파리 했던 애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막 구청장 나오고 더민석 그다음에 이런 애들 시의원 구의원 난리가 났습니다. 대표적인 찐명파리 서영주는 지금 어디 구청장 나와갖고 저러고 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선거 때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웃겨요. 소영길 무죄 받고 돌아왔죠. 소영길도 정신 나갔죠. 무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송영길이가 검찰의 유죄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날아간 건가요? 아니죠. 지 서울시장 나가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로 충분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계양에 송영길 지역구로 가고 송영길은 지가 양보했다라고 떠들지만 결국 서울시장 나가고 그 당시에 서울 지방선거 다 말아먹었거든요. 서울시 선거. 그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미 송영길은 검찰에 구속될 때 의원도 아니고 아무 직책도 없었어요. 근데 무죄 받았는데 왜 인천 계양을 달라는 거죠? 난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송영길이가 현직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을 하다가 검찰의 수사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박탈돼서 아무 야인으로 지내다가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돌아와서 달라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요. 거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예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언제부터 민주당이 5선 6선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이 있나요?
오히려 여러분들 지난 총선부터 삼선 제한하자 이런 말들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게 너무너무 당연시해야 하는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응? 어쩌다가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응? 나와갖고 이번 선거 때 이렇게 만드냐고요. 언제부터 한 지역에 6번 당연히 내 지역구가 달라는 그 인천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 마치 무슨 독립운동해갖고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돌아온 것 같이 내 자리 내 나라. 다들 정신 좀 차려야 돼, 이 찐명파리들. 어? 니들 결국은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삼고 송영길 절대 공천 주면 안 됩니다. 어? 송영길은 그냥 민주당의 고문으로 남으면 돼요. 송영길 갈 데 없어요. 뭐하러 송영길 여러분들 배지 달면 6선이고 민주당의 최다선 하면서 얼마나 나중에 국회의원 의장이니 뭐니 민주당의 최다선으로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갖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벌써부터 밖에 있을 때부터 난리 쳤는데. 제가 송영길이 그냥 뭐 미워서 그렇다? 전혀 아닙니다. 겪어보면 그래요. 지나고 보면 왜 돌고 돌아 시다파타하냐면 제가 송영길이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저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 이번에 어려움을 뚫고 각 지역의 후보가 되신 분들, 여러분들 그분이 공치목은 더민혁이건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는 민주당이 당선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조작 기소, 예, 지금 오늘 국조 특위가 열렸었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조 특위에서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가져갔죠. 근데 종합특검에서 가져갔는데 이 종합특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간 것은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국조특위를 보면 박상현 검사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연어 술파티가 핵심으로 떠올리고 있죠. 조작 기소. 근데 특검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연어 술파티 사건은 우리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기존에 있던 뭐 국가수나 특검에서 특검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울 연어 술파티 사건은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손을 못 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러분들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국정조사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그러니까 연어회 술파티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검 얘기.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의 연어회 술파티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딱 띄어서 특검 얘기가 지금 그래서 3차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참 기가 막히죠. 이 박상용 이 뻔뻔한 놈, 진짜 나 이거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지랄 떠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고 하는데 난 검사야, 나 특수부야, 안 일어납니다. 이게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런 새끼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면 됩니까? 저는 저 사진 하나로 검사들이 아직도 보안 수사권이나 수사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새끼 넥타이 맨 거 보세요. 상복 입을 때 입는 근조 넥타이 입고 왔어요. 넥타이 검은색 매는 거 보세요, 이 새끼들. 얘도 보세요, 전부. 검사 출신 새끼들 지금 넥타이 그 색깔 보십시오. 완전히 검찰은
수사권 절대 보고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사활도 검찰에 보안 수사권 주냐 마냐 이런 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 그 다음에 오늘 한 편의 러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오늘 재회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사 33부였죠.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오늘 러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건희 오빠 건희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봤습니다. 연일 김건희를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 쳐다보는 윤석열의 시선을 외면하는 건희,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대답하는 건희, 나 한 번만 봐주기를 원하는 썩열이.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특검이 이런 질문합니다. 윤석열의 배우자인가요? 바로 대답 안 해요. 네, 맞습니다. 한참 있다가 네, 맞습니다. 에이, 속으로 뭘 했을까요? 김건희가 뭐라고 째려봤을까요? 자이 비응신 새끼. 아유, 얼마나 이 원망조린. 여러분들 왜 이진관 재판장님은 마스크를 벗기냐면요, 판사들이요 재판을 할 때 증언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갑자기 어떤 얘기할 때 당황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도 다 참고사항으로 해요. 그래서 이진관 재판장이 얘기했어요. 마스크를 벗고 증언해라. 왜냐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해야 돼요.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 판단을 하려면 진술의 태도나 표정을 함께 판단을 해서 그거를 판단의 자료로 근거로 삼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표정이나 어떤 그 태도 이런 걸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진관 판사가 벗어라. 그래서 벗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발음이 새나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보톡스나 이런 거 쳐맞다가 안 맞아갖고 지금 뭐 성형 부작용이라는 게 맞아요? 응? 성형 부작용 때문에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막 발음이 새고 그런 게 그게 성형 부작용이에요? 뭐 턱이나 막 이런 데 맞다가 양악 수술? 양악 수술 해갖고 필히 계속 AS를 해줘야 되는데 AS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니 발음이 원래 좀 그렇긴 했는데 저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발음이 세지는 않았어요. 입 크게 못 벌린다고? 양악하면 계속 관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릴 게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한국계 미국 대사가 지명됐는데 스틸이에요. 이름이 스틸 대사인데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박 스틸인데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봐요. 왜 위험하게 보냐면 말이 한국계지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한창 2021년에 북한과 그리고 미국과 종전선언에 무리익었을 때 종전선언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극우예요, 극우. 심지어 대중국 경제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반중 정서가 팽배해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종전선언도 반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사로 임명이 됐죠. 그 미국 상원 의원의 이제 결재가 끝나면 이제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대사로 취임하면 대한민국,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실용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중국의 압박에 동참하도록 많은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현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재처리 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사용한 다음에 재처리를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나라가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미국과의 공조도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미국 대사가 어떠한 보고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마음이 없다. 단순히 핵 추진 잠수함이나 이런 연료를 쓰려고 한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랑 한국이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가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핵무기, 우라늄 재처리나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고하냐에 따라서 미국의 펜타곤과 백악관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라보냐가 미 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거든요. 저는 말은 한국계지만 한국 문화와 정서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태어난 건 195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이 그러니까 미셸 박 스틸이라는 사람이 아빠가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고 그 이후에 1975년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20살 때.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기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나 정서를. 하여튼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트럼프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올 11월이면 끝날 것 같고, 그럼 또 미 대사 다시 보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란과 협상을 했는데 사실상 결렬됐죠. 결렬되고 나서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력을 앞으로 더 높이기 위함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과의 어떤 벤스 부통령과 협상단이 갔었잖아요. 그때 벤스 부통령은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면서 미국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모든 협상은 실무자들이 하고 협상단 단장이 결재권을 갖고 있잖아요.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미국의 벤스 부통령만 결렬을 선언하고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그 협상단은 아직 그 파키스탄에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이나 이란이나 밑에서는 아직 외교적 협상이나 여러 가지 채널들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과 현재의 중동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 일단 미국은 이 전쟁을 오랫동안 폭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폭격을 통해서 미국이 얻으려고 했던 실익은 이란의 주요 지도자들을 제거를 하면 이란의 민중들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친미 정권으로 교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란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잘못된 코드김에 트럼프가 전쟁에 개입됐다라는 썰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무리 지금 이란을 미국이 군사력으로 폭격을 해도 이란 정권이 교체될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우리가 비전문가이지만. 그래서 미국의 폭격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현재. 그렇다 해갖고 미국이 이제 지상전을 투입을 해갖고, 그렇다 해갖고 뭐 이란을 인정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이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다시피 기간 산업이 파괴되고 에너지 산업이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란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거나 어떤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아니면 휴전협정을 맺어도 당장 예전에 어떤 중동으로부터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이 원유를 정상적으로 어떤 그 공급받는 거는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하나 남았어요. 정치, 전쟁 이런 것들은 명분입니다. 사실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나토 회원국들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심지어 침략 전쟁이라는 소리들도 듣고 미국 안에서 트럼프의 어떤 위치도 본인들의 지지 세력인 마가 세력으로부터도 지금 지지를 외면을 철회를 당하면서 미국 내 트럼프의 지지율은 거의 30% 초반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이고 미국의 물가도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출구 전략을 지금 둘 다 찾고 있죠. 그럼 미국은 가장 미국이 원하는 이 전쟁의 출구 전략은 이란이 핵 포기를 선언을 하고 이란에 있는 우라늄을 외부로 전량 반출하면 미국은 자신있게 이란이 핵포기를 선언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미국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가장 미국이 원하는 이상적인 출구 전략이죠. 근데 이란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란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국토가 파괴되고 있지만 이란이 이번에 얻은 게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호르무즈 해역은 진짜로 봉쇄를 하면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미국 경제도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의 관리권을 갖고 있다. 왜? 역사적으로 한 번도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호르무즈를 봉쇄해보지 않아서 늘 중동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봉쇄해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란의 어떤 호르무즈 해역의 관리권을 인정을 하고 전부 협상을 이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란은 얻은 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인명이 사상자가 나고 국가 기관 산업이 파괴됐지만 미국도 앞으로 핵이 없는 이란이지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란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과죠. 미국은 핵 없는 나라들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끌어다가 미국 재판에 세우는데 이란은 핵도 없는데 미국과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보는 그 원동력은 호르무즈 해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러면 이란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만약에 여러분들 이란이 핵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란에게는 변수가 있던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뉴클리어 웨폰이라는 핵무기보다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당황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 전쟁이 원사이드하게 미국의 엄청난 천조국의 힘을 가지고 국방력이 있고 이스라엘도 머금가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이란 하나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사실상 해상을 역봉쇄를 한다는 것은 결렬됐던 다음 물밑에서 회담을 놓고 더 압박용 카드를 쓰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 해역에서 이란의 배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우리의 허락 없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안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미국이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란이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홍해를 막는 겁니다. 홍해를 막으면 아랍 전체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랍 국가들, 걸프 국가들은 이제 비명을 지르게 돼요. 지금 이란도 다음 카드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오랫동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홍해를 막아버리면 이제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고, 아랍 전체가 마비가 되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번에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를 했잖아요. 근데 이란의 배가 나올 뻔만도 한데 거기는 왜냐면 공해상이거든요.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이 해적지라는 거 맞잖아요. 우리 허락받고 가라. 이거 해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지금 배가 밖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뭐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미국과의 충돌을 일단은 피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최대한 한 다음에 지금 사태,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조율을 하고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분석을 하면요, 미국이 지금 이란이 노리고 있는 카드가 뭐냐면, 지금 이란은 사실상 경제가 폭망을 하고 이제는 원유도 수출할 이란의 여러분들 원유 수출이 60%가 떨어졌대요. 하루에 만약에 이란이 하루에 2천억씩 원유를 통해서 벌었으면 지금은 1,000억도 못 번다는 거예요. 800억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러면 이란은 전쟁 사후 복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란 정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란이 이번에 미국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카드는 이란의 석유 개발에 미국의 참여예요. 그럴싸하죠. 왜 그러냐? 이란이 전후에 여러 가지 석유 에너지 산업이 파괴됐다는 거는 이란의 석유에 미국의 기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미국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미국은 불가침 조약을 절대 이스라엘 때문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란은 미국을 믿지 않아요. 이란이 가장 미국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기업의 돈을 이란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석유계 이란의 원전을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제발 맞죠? 이 카드가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뭐 앱선 뭐 여러 가지 정유 회사들이 이란에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 이란과 미국이 원유를 공동 개발을 하면 절대 거길 폭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은 이스라엘 때문에 절대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석유 개발에 미국 기업을 참여하게 하면 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자체가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서 이란은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대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간에 제가 보면 뭐 이란 이라크 전쟁 뭐 YTN 나와갖고 떠드는 애들 뭐 개소리들 하는데 이런 얘기들 해요.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물론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충돌을 하고 있다, 개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란은 이미 하메네이보다 더 강한 지금 강경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엘리트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왜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냐면요, 이란의 전략이에요. 강경파의 목소리, 온건파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쏟아내면 이란의 협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강경 일변도로 얘기하면 협상의 단초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물꼬를 터줘야지 협상이 바로 결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란도 지금 투트랙을 쓰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란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러잖아요. 이란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요, 강경파가 목소리를 내고 온건파가 목소리를 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결정을 하죠? 종교 지도자가 결정을 해요. 지금 현재 이란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으로 여러분들 사실 개피 본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에 또 이상한 걸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잘 보세요. 이 전쟁에 되게 이상한 전쟁이에요. 뭐냐? 이란이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수천 명이 죽고 건물은 다 국토에 지금 수도는 엄청나게 파괴가 됐는데, 정작 이란이 누구를 타격을 합니까?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를 타격을 하죠. 결국은 이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랍에미리트는 여러분들 중동의 이 두바이를요, 금융의 허브로 만들었어요. 이 금융의 허브로 만들려고 세계의 자본이 집중되고 오일머니들이 여기 완전 쌓여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우디는 어때요? 사우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네옴시티라고,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갖고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란에 미사일이 날라들어오고 드론이 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러면 사우디의 빈살만이나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그러니까 중동의 금융의 허브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전쟁에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어느 나라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누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냐고. 그래서 여기는 왜 전쟁을 오래가냐? 여기 두바이의 금융도시에 투자되는 돈, 그 다음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에게 네옴시티에 투자되는 돈은 사우디의 돈도 있지만 결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은 미국 아닙니까? 미국 월가의 돈들이 엄청나게 JP 모건의 돈이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 차타드 이런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돈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쟁을 끌 수가 없어요. 이 계획이 무산되면 미국의 경제는 사실상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제2의 미국이 또 금융사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응? 생각해봐요. 금융의 허브인데 미사일 날라다녀. 야, 돈 빼고 튀자. 네옴시티 만든다는데 드론이 막 누가 투자하겠냐고. 결국 이 돈도 전부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달러 패권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오일 머니를 맡기고. 하여튼 그래서 이 전쟁이 미국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악하게 이란이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받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다가 폭격을 하고 여러분들 사우디에다가 폭격을 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미국 자본, 유대 자본, 월가의 자본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응? 거기가 치명타인 거죠. 미국의 어떤 본토를 겨냥하거나 미국의 군사시설, 이스라엘의 군사시설 그런 거 몇 개 파괴한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천조국에서 무기 몇 개 날린다 그래갖고 그게 싸움이 됩니까? 이란이 전략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혁명수비대 무슨 민병대라고 남들은 부르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나라의 예비군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게 혁명수비대예요. 머리도 좋고 전쟁에 그리고 전략도 좋은 사람들이 지금 혁명수비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전쟁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상하죠? 그러면 사우디랑 여러분들 아랍에미리트가 엄청난 오일머니를 갖고 미국의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여갖고 쟁여놨는데 반격을 안 하잖아.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란에도 여러분들 F-35 사우디에도 F-35 전투기부터 해갖고 어마어마한 미사일 있고 토마호크 미사일 별 미사일 다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도 어마어마한 무기 있고 다 해요. 방어만 하잖아. 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보복 공격을 했을 땐 또 날라오면 여기가 난리가 나잖아.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란과 사우디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큰일 나잖아. 두바이 경제가 날아가고 세계의 자본들이 다 날아가게 생겨있는 금융의 허브가 공격당하는데, 얘네가 만약에 반격을 하는 순간 더 날라오니까 아예 두드러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과 그러니까 사우디와 어디죠? 그 아랍에미리트가 누구한테 난리를 쳐요? 미국한테, 이스라엘한테. 그만해라 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우디랑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랍에미리트가 무기가 없어갖고 지금 이스라엘 미국 전쟁에 참전을 공격을 당했는데도 반격을 안 하잖아. 이런 이유들이 이란의 전략적인 폭격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의 명분도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못 받고 미국 안에서의 어떤 반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오래 지속하고 싶어도 트럼프가 오래 지속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이란과의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이란에게 있다라는 게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짐으로써 다국적 협력단, 지금 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막 35개국의 어떤 외교부 장관이나 어떤 협상단이 모여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참여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 26척 빨리 통과시키면 거의 한 달치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원유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하여튼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도 절대 과거같이 미국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어떤 서방 유럽 국가들이나 우리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오래 못 갈 거라는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분명히 예상하는데 트럼프나 네타냐후나 오래 못 넘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시련을 겪고 있고 전 세계가 이 경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잘못된 지도자 두 명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전 세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위기에 펼쳐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전쟁의 불화 속으로 빠졌듯이,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은 네타냐후나 트럼프만 없으면 사실 다시 다자주의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어떤 그 에너지 공급망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뭔지는 아니까 곧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간에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게 4월 5월까지는 우리나라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도 에너지가 확보가 됐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비축유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장기전으로 하고, 적어도 제가 보면 빨라야 가을 정도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석유나 이런 것들의 에너지 공급이 수입이 원활해질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 정부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석유값을 누르고 있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가가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석유값 인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전혀 영향 안 미칩니다. 이 전쟁이 5월달까지 지속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게 타격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비록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석유 공급이나 우리 국민들이 겪는 차량 2부제 또는 공공기관이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민간에게도 5부제 또는 2부제가 실행된다고 해도 이건 국힘당에게 유리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결국은 트럼프나 이 네타냐후 결국 중동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해외의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국내 경기 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대통령에게 오히려 힘이 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라 경제가 위기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오고 그러면요, 국힘당한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보다 외부 요소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가 오르고 그런다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쟁은 저쪽에서 벌어졌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 판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